안녕하세요, 부잣집거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이어서 소개는 생략하고 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개싸움판에서는 고양이가 되라는 좀 특이한 제목의 책을 가지고 지금 토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2장 첫 번째 주제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현명한 전략과 효과적인 실행이 만나면 산업 구조를 극복하고 어떤 산업에서든 비즈니스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저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은 뭐 맞는 네, 말은 맞는. 이게 그 옐로테일 사례를 말씀하셨던 거죠? 네, 옐로테일 사례 좀 간단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설명해 주시면 창원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되게 저 와인을 좋아하지 않으셔도 다 알겠죠? 옐로테일이라는 혹은 이름은 좀 낯익지 않더라도 이 로고를 보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와인을 좀 설명을 먼저 한 거예요. 그 미국 시장에서 와인이라는 거는 되게 좀 고급이고 좀 서민들이 다가기엔 부담스러운 이런 상품이었는데 여기 상품에 카셀라 패밀리 브랜드라는 어떤 호주의 그 작은 가족 이제 와이너리 기업이 그 미국의 이 어떤 마케팅이나 이제 유통 쪽을 장악하고 있는 쪽이랑 제휴 합작을 해서 이 와인이라는 시장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진입한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카테고리라는 거는 무엇이었나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기존의 관행으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레드오션이고 들어가면 안 되는 시장인데 굉장히 저가로 그리고 약간 재밌는 캥거루 그러니까 유통 매장에서 실제로 캥거루 옷을 입고 뭐 프로모션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20라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애초에 굉장히 저가의 맛있는 와인을 만들게 돼서 그러니까 굉장히 와인의 대상 고객군은 한정적인 고객군인데 고객군 자체가 커지면서 시장이 커지게 된 거죠. 이 제품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그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와인이 전문 애호가들의 어떤 소비품이고 아니면 대부분 이제 처음 한두 번 마셔보거나 좀 비싸가지고 좀 어렵다. 그리고 레이블도 다양하고 너무 제품이 많다 보니까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좀 일반적이었는데 여기는 옐로우테일은 좀 재미있게 와인을 소비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그 호주의 그 시라즈 품종 자체가 또 이 와인 자체도 워낙 좀 맛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일반인이 먹기에도 되게 맛이 적당하면서도 가격이 좀 싸고 그다음에 그걸 마케팅도 그런 방식으로 맞춰서 와인을 좀 재밌게 소비할 수 있게 접근했다. 그래서 레드오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뭐 처음에 뭐 2만 병, 3만 병 생각하는데 몇백만 병이 팔리는 대박을 친 와인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그 경쟁에 치열한 그 산업 구조 자체가 안 좋은 분야에서도 성공하는 기업이 나온다라고 옐로우테일 사례를 얘기하고 또 사우스 웨스트 항공 사례도 그런 사례로 얘기하고 있죠. 항공 산업은 어땠나요? 항공 산업 넘어갈까요? 저 옐로우테일 그 사례를 이 저자가 얘기하는 어떤 지속적인 혁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제품 차별화, 사업 관행 조정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자, 이 지속적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옐로우테일은 어떻게 달랐나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쭉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안을 가지고 와서 왜 물어보세요? 평소대로 그냥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이게 원래 처음에 이 양 가문의 합작 이후에 제품을 냈죠. 제품을 처음에 낸 게 옐로우테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카르마 스테이트라는 거를 냈는데 이 카르마 스테이트는 사실 그 기존 제품의 카테고리를 벗어난 제품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유통에 좀 문제가 좀 있었었고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옐로우테일이라는 쪽을 했을 때 이 전략 관점, 이 전략 스트래티지 맵에서 그 다른 일반 현재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와인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고객군 자체를 넓히는 그게 이제 지속적 혁신 관점에서 전략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의미 있는 제품 차별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자세히 좀 소개가 나와 있지만 뭐 작게는 어떤 로고 좀 친근함에 달린 로고 그 다음에 가격대 그리고 설명 자체도 옛날의 설명은 이랬다는 거예요. 뭐 샤또드 뽕뜨니우 포도원에 60%에 가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카셀라 가문은 뭐 호주 남동부의 작은 마을에 3대에 걸쳐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다가가기 쉽게 그리고
아마 요거 캡도 좀 달랐잖아요. 네. 예, 캡도 어렵게 따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슈퍼마켓 사가지고 따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예, 요런 관점. 요게 아마 이 의미 있는 작품 차별화였던 것 같고요. 사업 관행 조정은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뭐 네. 패키징부터 시작해서 출시 가격, 와인 제조 공정, 제품 단순성, 그다음에 소매점 참여, 판매 장려금 이런 각가지 것들을 여기 전략에 맞춰서 조정을 한 거죠. 특히 이게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앞에 있는 전략도 잘 짰고 제품도 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영업적인 측면에서 뭐 호주 모자란 외투 쓰고 마케팅하는 뭐 이런 부분 아니면 판매 장려금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유통 라인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상자 패키징 자체, 병 패키징 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세부적이긴 하지만 유통 채널 마케팅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큰 성공을 거뒀다. 제가 조금 여기서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저는 그 옐로우테일이 성공이 캥거루인 줄 알고 왈라비. 캥거루 제품이 막 와인샵에 엄청나게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깔리고 그리고 저가 와인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그러니까 옐로우테일이 계속 이길 수 있다는 거는 그 사업 관행 조정 측면에서 그 되게 엣지가 있었기 때문에 차별화가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캥거루 아니고 왈라비입니다. 왈라비예요. 네. 죄송합니다. 캥거루로 이해했어요. 우리가 볼 때 똑같잖아. 그치? 똑같죠. 근데 재밌잖아요. 근데 이거 다음에 이거 성공하니까 그다음에 모방 제품들이 온갖 동물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래도 와인샵에 가면 동물원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도 이후에 다음 장에 또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사실은 이거 블루오션 전략에서 성공 사례로 꼽힌 얘기잖아요. 옐로우 사실 되게 유명한 사례죠.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왜냐면 사우스웨스트랑 거의 뭐 경영에 관련되거나 혁신에 관련돼서 빠지지 않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저자가 블루오션 전략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하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나는 재밌게 느꼈던 게 뭐 이렇게 저자를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건 블루오션 전략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이 세 가지 저자가 얘기하는 관점에서 좀 얘기해보고 싶었냐면 사실 이 사례는 많이 들어들도 보셨고 그거 하는데 이 관점에서 하나하나 맞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전략만 잘 짠다든지 아니면 제품 차별화만 시킨다고 성공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저자가 강조했고 저도 얘기하고 싶은 그게 아까 그거였어요. 무슨 아까 온갖 동물들 나오는 거에 실패 사례를 저자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는 이제 동물 로고만 오히려 성공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을 했지 전략적인 관점. 그러니까 사업 관행 조정이 잘 안 됐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사례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이게 항공 산업이 어땠었고 그래서 왜 성공하게 됐는지. 사우스웨스트 항공 타보신 분? 저는 못 타봤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이야? 잘했지. 원래 그 항공 사업이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렵다. 상은 원래 국제선 위주고 그 다음에 그 항공들이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다 뭐 음식, 뭐 서비스, 비즈니스 칸 분리, 뭐 공항 대 공항 연결 노선 위주의 경영 이거였는데 그쵸. 사우스웨스트 항공 그거를 다 없앴죠. 없애서 포인트 투 포인트로 얘기를 했고 대신 이렇게 포인트를 했고 그다음에 방금 기내식이나 이런 거 다 없앴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석 퍼스트석 다 없애서 다 일반 좌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니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가 항공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서 그 혁신을 이뤄냈다라는 식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나오기 전에 이제 항공 산업이 이제 사실 경쟁도 되게 치열하고 그렇죠. 되게 많은 돈도 필요하지만 자본 이익률도 너무 낮아가지고 굉장히 산업 자체가 안 좋다는 시각이 많았고 그다음에 그 리차드 브랜슨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백만전자가 되는 쉬운 방법. 그렇죠. 몇억 달러, 10억을 억 달러를 가지고 항공 산업을 시작하면 그 자산이 쭈그러들어서 100만 달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농담을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되게 어려운 인더스트리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엄청난 실적을 거둡니다. 그 CAGR로 그러니까 그 이익률이나 이게 주가 이 모든 측면에서 엄청난 실적을 냈는데 그 이유는 전략이 되게 좋아서. 근데 전략이 지금 이제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쓸데없는 비용도 다 빼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그 항공사들이 허브 앤 스포크 모델로 어떤 특정 거점 공항을 딱 잡는 노선을 많이 제공하는데 이제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포인트로 네. 버스 노선처럼 뭐 어떤 지역하고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비행기를 운행하고 가격도 싸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이거를 아까 세 가지 동일한 관점에서 보자면 고객 확장 전략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 그 경쟁을 통해서 그 지분을 뺏어오는 전략이 아니라 그 전에 비행기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던 고객들, 그다음에 레저 여행객들 얘네들을 더 저가로 공략을 하면서 끌어오는 전략. 그리고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고품질의 어떤 기내 서비스보다는 그냥 낮은 가격에 이런 걸 더 원했다는 거. 요게 이제 전략 관점에서는 도입을 한 거겠죠.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이제 옐로우테일 와인하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사례로 이렇게 인더스트리가 그지 같아도 경쟁이 치열해서 돈을 못 버는 인더스트리를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쟁론이나 BCG에 따르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영역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저자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 그래프 보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저희 옛날에 그 경쟁우리 전략에서 그게 가장 키가 어느 산업으로 진입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진입 장벽을 세우고 그 안에 어느 산업을 진입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거기서 나의 비즈니스 대부분의 수익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어디로 진입하든 그 안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저는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저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80페이지 위쪽에 보면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필연적 결론은 산업 자체가 직면한 구조적 난제와 상관없이 모든 산업에는 예외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이 반드시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100명을 모아놓든 1000명을 모아놓든 공부 잘하는 애는 어디 가든 공부 잘해요.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공부 잘하는 강남 파라골에 가서 1등할 거야랑 뭐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1등할 거야랑 다르잖아요. 고생의 정도가.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해야 되는데 굳이 힘든 산업에 가서 굳이 힘들게 1등을 할 거냐 아니면 안정적인 산업에서 평균 정도만 해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거냐. 이건 선택의 문제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만약 항공산업처럼 막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그 경쟁 방식이 결정돼 있었는데 그 방식을 바꿔서 자기가 생각한 새로운 이렇게 방식으로 한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 누구나 생각하기에 좋은 산업에는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경쟁이 이미 치열한 산업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거기서 조금만 더 튀면은 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저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반대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아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까지 얘기해도 잘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사우스웨스트 항공 부분에서도 이것도 너무 유명한 사례인데 저는 재밌게 이것도 봤던 부분이 사업 관행 조정 측면에서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걸 왜 그럼 다른 항공사들 못했을까? 전략적인 부족함이 하나가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얘네들이 여객기가 도착한 다음에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어떤 지상 조업 시간, 뭐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경쟁사 대비 절반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가격 다운이나 가격 다운 대비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따라갈 수 없는 제일 큰 경쟁적인 요소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그거를 만들어냈던 것도 비행기 기종을 단일화시켰던 그렇죠,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정비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촘촘하게 그 사업 관행 조정을 해가지고 그 전략에 서포트되도록 정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은 그렇죠. 노사 관계도 구조, 뭐 노선의 여객기 유형에 뭐 또 그다음 등급별로 기내 서비스 다르고 뭐 그다음에 공항 위치도 혼잡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경쟁사들이 못 따라오는 요소인데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는 그걸 잘 맞춘. 그러면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형편없는 산업이란 없고 어떤 산업에서든 내가 전략을 잘 짜면 잘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전략적 사고라든가 좋은 혁신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실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게 바로 그런 사업 관행 조정?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를 사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실행해 내면서 어떻게 환경에 맞춰서 그걸 실행할까는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저자가 좋은 생각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만약에 저희 회사에서는 이걸 가지고 토론했던 게 출판업이에요. 경쟁이 극심하고 전체적으로 산업 수요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던데. 장르 문학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웹소설? 답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려고. 제가 그
소개할 그 책 그 블루오션 시프트에 그런 방법론적인 얘기가 좀 나와요. 정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블루오션 전략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 것도 다 동의. 그다음에 전략의 수립 이런 것도 다 동의. 근데 막상 어떻게 시작하지? 그리고 이거는 되게 현명하고 똑똑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않다. 방법이 있다. 방법론을 소개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혹시 저도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읽었던 책은 이제 워렌 버핏에 관련된 책인데 책 소개들을 갑자기. 근데 책 소개 미리 밑밥 가는 거야? 워렌 버핏이 살짝 깔아놓는 거예요. 한 얘기가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내가 경험과 관찰을 통해 내린 결론은 경영 실적은 노를 얼마나 잘 젓느냐보다는 어떤 배에 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여기서 이제 배가 산업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차별화 이런 것도 물론 성공의 확률은 있겠으나 그 확률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산업적으로 큰 틀의 마켓이 안정된 배를 타야지 그 배를 아니 그게 마이클 포터의 이론이고 네. 그걸 저자는 부인하는 거예요. 저자는 그렇지 않다. 콜린스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버스에 타라. 부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점점 잘 안 되는 산업, 경쟁이 치열해서 굉장히 차별하기 어려운 산업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뭔가 전략적인 방법이나 이걸 실행하는 관점에서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보인다. 이거로 보이고요. 성우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투자자 관점에서 내가 똑같은 돈인데 어디에 투자할 거냐나 내가 신사업에 완전 새로운 산업에 완전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어디로 들어갈 거를 할 때는 분명히 산업을 보고 들어가야죠. 근데 그런 보수적인 투자 방식이 사실은 워렌 버핏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워렌 버핏의 말을 인용해서 역으로 오히려 말씀을 이 저자는 하고 있는데 자 현명한 전략이랑 효과적인 실행이 만나면 산업 구조를 극복하고 어떤 산업에서든 비즈니스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거 버핏의 전략이 그렇게 꼭 우리 모두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산업에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방식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산업 오히려 좀 철도나 근데 보험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 좀 산업 자체가 좀 시장 관심이 없어져 있는 상황에서 괜찮은 관심의 여부가 아니라 경쟁이 적고 경제적 해자가 있는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한 거죠.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는데 근데 이 지금 저자가 다른 점은 경제적 해자가 없는 산업 영역에서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좀 어려운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워렌 버핏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습적으로 물이 새는 배에 타고 있다면 새는 곳을 막으려 애쓰는 것보다 배를 갈아타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배 고쳐가지고 막 새로운 엔진 달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저 이해는 가는데 이 와인 인더스트리는 이미 물이 새는 인더스트리고 출판업도 그렇고 이 항공업도 그 당시에는 물이 새는 인더스트리였어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유경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왕이면 좀 산업 자체 성장성이 좀 좋고 안정적인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투자자 관점이나 근데 이거를 산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자 이거를 이 저자가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구직자 관점에서 자 구직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내가 회사를 이제 그런 일을 했을 때 좀 고용 안정성도 높고 재무 성과도 보장하는 산업을 고르지 말고 여기서 그럼 정정해도 돼요? 산업을 선택을 하라는 거지 굳이 잘 되는 산업을 선택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좀 진행하면 그 다음에 저자가 저는 이게 구직자한테 되게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 가지를 좀 보라고 해서 회사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정말 자기 관심 있는 비즈니스인지, 두 번째가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경영진인지, 세 번째가 혁신과 의미 있는 제품 차별화를 추구하는 면에서 당신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인더스트리가 안 좋아도 어떤 개별 기업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그 개별 기업을 선택해서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그 경영진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동의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막 그 면접 진행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저지른 오류 중에 하나가 산업 선택만 하지 회사 선택은 생각보다 되게 소홀해요. 그래서 아니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할 수 있는 게 경력을 쌓은 데에 옮겨갈 수 있거든.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야. IT는 다양한 거야. 그 인더스트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잘 옮겨갈 수 있거든. 경영진 관점이라서 그래요. 직장 입장에서는 안 그래. 경영진 관점이라서 그래. 당신 회사 있을 필요 없거든 내가.
경험만 쌓고 딴 데 가면 되거든. 저희 저번에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회사를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직할 때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안 본다든지 사업 보고서 안 본다든지 그 내용 경영진을 확인 안 한다든지 지금 조건만 좋으면 옮겨가면 되니까 또. IT가 얼마나 쉽게 옮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치. 지금 할 말이 없어. 사업 관행 조정을 잘 못하시네. 지금 자신이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군요. 네, 그래서 V한테 좋은 조언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뭐 대충 들어가라 이거잖아 지금. 근데 어쨌든 아니, IT는 이직이 쉬우니까요. 그 저자의 의견에 뭐 동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아니 저는 동의를 안 할 수 없다기보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로. 아니 어디 가도 1등 하는 애들은 1등 하고 새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머리 좋고 열심히 노력하면 서울대 간다. 동의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서울대에 가는 건 아니다. 이건 이제 요거를 희화시키지 말고 이 저자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네가 어떤 산업군에 있든 혹은 그 산업 성장성이 낮은데 이런 데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택수님 다음 주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3장에는 보통 저희가 MSV라고 하죠. Maximizing Shareholders Value를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토론도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했고 뭐 그런데 좀 약간 다른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얘기로 뭐 일단 말씀드리면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게 단기적인 성과 지향으로 인해 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주주들이 오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이유가 과거의 닷컴 버블로 인한 투자 실패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성과 지표,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있을까요? 토론 주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애초에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이 회사가 좋아질 거라는 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면 그걸 모르기 때문 아닐까? 그걸 모르기 때문 아니야. 그거 그렇지 않고 이거죠. 이 주주가치 극대화 비판한 제일 큰 이유는 과거 자본주의가 생기고 주식화가 생겼을 때는 단기 매매가 많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산 다음에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베이직이었는데 근데 월스트리트나 우리나라 더 심하지만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의 그 텀을 보면 놀랄 정도로 짧다는 거예요. 홈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고 팔고가 쉬워진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면서 원래 이 주식을 왜 사는지에 대한 본연의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냥 여기 이제 매매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빨리 샀다가 오르면 빨리 파는 게 맞는 전략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답변이 맞나요? 그러니까 제기하신 토론 주제에 맞나요? 예, 맞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왜 짧게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단타로 치는 게 수익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렇게 안 해줄 테니까 그러면 배당금을 내놔라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뭐 그거는 뭐 수익률이 단타가 높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단타로 돈을 못 번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정정할게요. 단타가 더 높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것들. 그리고 원래 사람은 그 불확실한 이익보다는 확실한 리스크 해지를 더 원해요. 그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홈트레이딩 시스템처럼 내가 짧게 치고 빠져서 작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몰리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보다 사실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세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매니저들이 어쨌든 3개월, 6개월, 9개월 성과 평가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너스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더 단타에 집중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그러니까 단타의 기준이 다르네. 그거는 장투라고 보는 사람도 많거든. 3개월, 6개월. 3개월, 6개월. 더 단기로도 부안해동하면서 막 사람들이 팔고 뭐. 근데 이건 기관 투자자 입장이라 3개월은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게 어쨌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같은 경우에는 R&D 하지 마라. 근데 이 얘기는 너무 오늘 책의 토론의 범위 벗어나는 것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그 애널리스트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 실제로 1년 단위 성과 평가를 받고 그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뭐 이런 건 다. 그래도 저자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무용론에 가깝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참 시즌 2에도 이제 택수님에 대한 우리 그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봤는데 뭐 네네. 책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있습니다. 3장에서 그럼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그런 그 단기적인 투자 경향에 의한 문제다, 그렇죠. 뭐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서.
근데 이게 하나만 좀 더 들어가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 결국은 수익이 목표인 거는 다르지 않을 거고 어떤 투자자나 이것도 다르지 않을 거고 근데 이게 그 장기적으로 내가 5년을 놓고 봐서 200%를 먹을 수 있는데 지금 1년을 뭐 150% 먹으면 손해인 거를 알 거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1년 연말에 올리는 전략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그 150%를 따먹고 그 내년에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나가더라도 그게 더 이익인 상황 을 만드는 그 잘못된 보상 체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정리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걸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주주가치주의. 그러니까 MSV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치 추출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 같은 형태로 미국에서 그 주주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재산적 가치를 지키는 거에 경영진이 더 집중해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왔고 뭐 98페이지의 표를 보면은 연구개발이나 자본 지출은 되게 꾸준하게 그냥 일정한 수준으로 억제하면서 자꾸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해왔는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좋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IBM 같은 사례도 배당을 꾸준히 해오고 뭔가 R&D 같은 거는 딱 억제하면서 비용 관리를 해왔는데 결과 보니까 S&P 500보다 더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사례들로서 뭐 알리바바라든가 아마존처럼 주주 배당을 하지 않고 계속 R&D에 투자하고 사업의 주도성을 확보하는데 계속 그 자금 투자를 하고 R&D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기업이 고객을 창출하고 고객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늘리는데 집중했던 기업이 결국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다 이 얘기를 지금 3장에서 하고 있어요. 이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주주가치 극대화 전략의 대표적인 뭐 잭웰치가 2008년에 2009년에 했던 게 이 주주 가치는 결과일 뿐이지 전략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과 고객 그리고 제품이다. 저는 이걸로 사실 논란 끝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잭웰치가 변심한 거가 사실은 그 증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잭웰치가 변심했다고. 그래서 3장의 맨 끝에 보면 저자는 비즈니스의 목적, 피터 드러커 어록 복습 해가지고 비즈니스의 목적은 단 하나의 유효한 정의만 존재한다. 그것은 수익성 있게 만족하는 고객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딱. 자기가 약간 재평가했죠. 그래서 그 단어 한두 개 빠져 있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면 학생이 있는데 지금은 시험을 100점 맞는 데에 몰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목적은 학생이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는 건데 그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서 이제 100점 시험 점수만을 맞는 데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 본래 비즈니스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의 목적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수익성 있게 만족하는 고객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잠깐만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은데 그래 애플은 잡스 생존에는 사실 배당 한 번도 안 하고 다 R&D 투자해서 성공을 했는데 팀쿡으로 바뀌자마자 사실 배당 시작했는데 지금 애플은 최고 호황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잡스가 만들어놓은 토데이에서 그 각각의 제품을 그 업그레이드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야말로 정말 이거 시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한 5년 전에 만들어놓은 토데가 지금 막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CEO의 대단히 큰 역할,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쌓고 있는 토대가 5년 후에도 잘 될 것인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사실 담보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전기자동차를 성공적으로 출시해야지만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샤워실 효과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익을 유보를 하고 재투자를 했을 때 지금의 현재 그 투자자가 가질 이익률보다 실제로 그걸 유보하고 재투자를 해서 얻는 이익률이 많으면 그거는 유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창업가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GE의 최근 회장 제gel제 다음 회장이 누구시죠? 제프리 이멜트. 제프리 이멜트가 최근 주주들에 의해서 잘렸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GE는 뭐 제프 이멜트도 배당 거의 안 하고 계속 R&D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업이 될 거야, 주가가 오를 거야 그랬는데 제프 있는 10년 동안 주가가 거의 안 올랐어요. 제프 이멜트 재임 시절에. 그러니까 결국 잘렸구나. 그러니까 결국 잘렸어요. 10년을 그렇게 기다려줬다는 건 10년을 기다려줬는데 안 올라서 잘렸죠. 근데 제프 이멜트 시절에 저그 부임하면서 그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랑 그 재산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데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위해서 R&D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헬스케어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효과를 보긴 보지 않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주식이 안 올라서. 그러니까 전체 주주 가치 측면에서는 부족했구나. 근데
이제 시작일 것 같은데 지가. 그러니까 뭐 지금 밑밥을 다 깔아놓고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말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죠. 근데 그러니까 뭐 K모 방송 같은 경우 그런 사례인데 옛날에 그 쫓겨난 정모 사장님이 계셨을 때 따온 드라마에 대한 토대가 있었는데 그게 그 이후에 뭐 주말 드라마나 뭐 일일 드라마에서 대단한 성공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그 사업 성과로 CEO가 평가받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좀 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라고 하지만 그 트렌드를 바꾸는데 10년이나 걸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제프 이멀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여기서 이건 마무리하고 다음 사장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저의 주제인데요. 네. 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 및 수익 성장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재밌게 봤던 부분은 10년간 매출 성장이 2% 미만이면은 매출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매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매출 성장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축으로. 그래서 네, 수익 성장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뒤에 애플 사례에서 나와 있지만 수익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 애플 사례 좀 어떻게 여기서 수익 성장은 이익 얘기하는 거죠? 이익이죠, 이익. 순수익. 예. 이익 성장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예. 애플 사례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애플의 애플이 뭐 스티브 잡스에서 엄청난 좋은 제품도 나오고 좋은 제품 나오고 쭉쭉쭉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팟 사례부터 아이폰까지 그냥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는 그 프레임을 두 개로 잡고 있는데 매출 성장과 수익 성장 두 개가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매출 성장 관한 얘기만 쭉 나와 있어요. 애플 사례에도. 아니 좋은 제품을 만들면 고객들이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 의미 있는 차별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구매할 것이고 의미 있는 차별화가 사업 관행 조정이 잘 뒷받침돼서 경쟁 우위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으면 그게 수익성으로 나타나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좋은 고객들한테 좋은 것도 만들었지만 그 폐쇄형 플랫폼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 수익의 대다수를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경쟁 우위의 토대를 만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엄청나게 냈잖아요. 근데 그 이익이라는 거는 결국 모방 가능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내도 그걸 누구나 카피해서 딱 쫓아올 수 있으면 이익은 급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토론 주제가 이해가, 3번을 읽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 그러니까 왜 매출 얘기만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거는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에서 이익률은 결정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약간 책 내용하고는 약간 떨어졌는데 책에서는 장기간 수익을 내는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큰 수의 법칙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매출은 계속 성장이 되게 힘들다. 이렇게 해서 매출을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매출만 성장하면 수익성이 담보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키는 그거예요. 151페이지라고 보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면 그게 아니라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 그래서 돈을 벌었어. 근데 그거에 안주하면 그 회사는 점점 제품의 수명 주기에 의해서 맛이 가는데 근데 그 회사 내에서 자기의 역량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차별화를 계속 시도하고 새로운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면 그 개별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151페이지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생애 주기에 의해서 딱 돼도 총 판매에 의한 매출은 상승하고 그 전체 이익도 그냥 같이 따라서 증가하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략이 중요하다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애플 사례를 보면 이제 뭐 여기서는 18개월간 이익이 정체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하면 그 성장 주기에 따라서 결국은 뭐 여기 큰 수의 법칙이나 아니면은 뭐 경쟁 우위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체가 되고 쇠퇴가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시장의 보편적인 얘기라면 자기는 아니다. 이러한 그 보편적인 그런 사실들이 아니라 자기네가 이 저자가 얘기하는 전략을 가지고 하면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2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현 시장 유치를 고수하는 데 집중한다면 만약에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내놨을 때 그 아이폰 시장에만 고수를 했으면
지금 수준의 성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 뭐 와치도 만들고 새로운 또 프로덕트를 만들고 새로운 시장으로의 그 자기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서 고객한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걸 만들어내는 걸 지속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키는 자는 망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카테고리에서 1등 프로덕트야. 근데 1등 프로덕트지만 시장 자체는 성장하지 않아. 그래서 요게 매출 성장이 되게 적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하락하게 된다. 그렇죠. 네, 이거 그다음에 지금 궁금해하는 거 아니면 근데 그건 왜 매출 얘기만 하지 수익 이익은 좀 다르지 않냐라는 얘기를 그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장기간으로 봤을 때 매출이 높고 예를 들어 이익이 마이너스라냐면 이익이 되게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는 전제는 이미 깔려 있고 여기 여기 이제 기업 시장 가치 그다음에 수익 가치 수익 성장 이 부분에서 그 EV 개념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깔아놓고 지금 사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에 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냥 어쨌든 새로운 제품을 내서 매출을 확보하다 보면 수익성을 자연히 따라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다른 예보다는 아마존 사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마존이 훌륭하죠. 네, 왜냐하면 아마존이 계속 책 판매에만 머물렀으면 책을 아니지, 판매하는 그 시장에 사실 맥시멈에 도달한다고 해도 더 이상의 성장은 없을 건데 그쵸. 아마존이 그 다음에 뭐 기기라든가 아니면 AWS? 지금 그 아마존의 효자라고 불리는 AWS 전혀 다른 사업이었거든요. 요걸로 이제 확장을 하면서 아마존이 지금 거대 기업이 된 거가 그럼에도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계속 노리면서 매출 자체를 크게 하면 결국은 수익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저자도 가정하고 기존 사업을 지키다 보면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으면 경쟁자를 뛰어들죠.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음악 다운로드 사업을 했었지만 스포티파이, 뭐 판도라 이런 데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자가 그 기업 가치 측정을 하는 거 코카콜라 사례를 들면서 DCF가 이제 그 현금 할인 생각으로 한 그걸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현재 운영 가치가 있고 근데 미래의 기대 성장 가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DCF는 어차피 수익을 가지고 낼 수밖에 없어요. 매출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 그러니까 그 개념은 이미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컨선을 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EV에서 결국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EV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쵸? 그거에 관한 얘기가 쏙 안 나와 있고 그냥 가정이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앞에 그 이 기업 가치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매출 얘기한 부분 중에 분리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어떤 이익 관점의 DCF나 이런 관점을 얘기한 거고 뒤는 그런데 그냥 수치로 봤을 때 매출만으로 봤을 때 포춘 500대 기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2% 미만으로 낮아진 애들은 반드시 꺾이더라 변곡점을 갖고 그러니까 버티면 안 된다는 거야. 새로운 거 앞에서 제가 생각한 앞에서 끝난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매출이 고정됐으면 사실은 더 이상 신장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니까. 내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 성우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5장의 내용이고요. 저자가 이야기한 여기에는 이제 전략적 타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전략적 타성의 근본 원인으로 언급된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단기간의 위험 회피부터 비효율적인 지배 구조까지 이러한 것들이 정말 현실에도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근데 이 전략적 타성의 주제를 냈던 이유가 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근데 이 뭐 5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가령 코닥 사례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도 전략적 타성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요 책에서는 전략적 타성을 현 상태의 수렁에 그러니까 현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 안 좋은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현 비즈니스 운영 틀 밖으로는 전략을 개정하지 않으려는 조직의 경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자가 이 전략적 타성의 그 대단 개념으로서 역동적인 조정을 얘기하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사업 관행 조정 얘기랑 비슷한 건데 효과적인 전략에서 경쟁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되고 전략 갱신을 하고 그다음 비즈니스에 미치는 시장, 기술, 경쟁만큼 역동적이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전략적 타성이 뭔지를 좀 정의하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77페이지에 나와요. 현 상태에 수정에 머무르려고 하고 현 비즈니스의 운영 틀을 밖으로는 전략을 개정하지 않으려는 조직의 경향. 이거를 저자가 여기 설명한 게 저는 이게 딱 잘 설명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략적 타성이랑 기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전략적 타성이 기업이 예를 들어 코닥이나 이런 데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업이 내리막을 걷는 과정에서도 모든 기업들은 끊임없이 뭐 제품을 개선하고 비용 가격을 절감하고 기존 제품 마케팅하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전략적 타성 하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전략 타선을 벗어나야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례가 아까 말했던 아마존인 거예요. 아마존이 도서출판 그쪽 온라인 이 시장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계속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달 능력을 강화하고 이런 게 다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건 전략적 타성화에 있었는데 아예 다른 산업군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전략적 타성을 벗어났다는 거를 저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자본 재활당을 보는 거예요. 이 사업 구분이나 그렇죠. 구분이나 본부나 여기에서 재밌었어 그거. 네. 그게 재밌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타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코닥으로 치면 필름 사업 부문에 대해서만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전략적 타성의 범주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본을 재할당해야 하는 것이 그렇죠. 전략적 타성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문제가 그거하고 연관된 저자가 얘기한 문제가 대부분의 기업이 연간 예산 수립 과정과 전통적인 전략 계획을 하나로 합쳐서 무심코 전략적 타성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그거거든요. 연간 예산 수립이라는 게 올해 R&D 부서에 뭐 그렇죠. 10억이었는데 매출이 증가했으니까 일정한 퍼센트로 쪼개가지고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타성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쵸. 만약에 신사업이 있으면 신사업에 일정한 한 분야를 떼가지고 이 사업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니까 이쪽에 넣어주고 뭐 이런 식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이게 재밌어서 좀 강조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맥킨지가 조사를 한 거예요. 91년부터 2005년까지 1,600개 기업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자본 재활당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를 자본을 예를 들어 30% 이상 이렇게 재활당한 기업이 다른 표본들 기업보다 30% 이상 높은 이익률을 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투자를 신사업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쪽에 확실히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걸 수치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이 부분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차원님 다음 주제가 똑같은 잘 얘기가 됐는데 또 다음 주제로 한번 얘기해볼까? 똑같은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재밌어서 사실은 이제 제 주제로 낸 건데요. 이 맥킨지 사 연구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역동적으로 자본을 재활당한 기업이 파산도 좀 덜 당하고 인수도 좀 덜 당하고 CEO도 더 오랫동안 있고 이익률도 더 높아. 얼마나 좋아. 이게 게다가 맥킨지가 연구했고 1,600기업으로 했어. 그러면은 거의 뭐 진리까지는 아니지만은 팩트에 가까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179페이지의 내용인데. 네네. 혹시 그런데 페이지 얘기할 때 이게 보니까 전자책하고 페이지 전자책과는 좀 달라요. 달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락세를 타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하락세를 타는 기업이 실제로는 이렇게 역동적으로 자원할당을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고 어떻게 하면 그 대응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을지 그게 제 사실 토론 주제였어요. 여기 정답 써 있는데요. 단기간 위험 회피, 인지 평향, 기업 그렇죠. 문화, 관리적 제약, 비효율적 지배 구조 등이 그 원인이다. 정답이 나와 있네요. 각각의 자 그럼 끝. 각각의 케이스로 다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요. 예, 아니,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략적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가 제 토론 주제입니다. 근데 비효율적 지배 구조는 이건 정말 답이 없는 케이스 아닌가요? 이거는 외부의 도움을 좀 받거나 뭐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거나 뭐 좀 제3자 시각에서 한번 사업을 저자 같은 컨설턴트 기업 네, 제로 한번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문제 내고 답을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CEO인 것 같아요. 대표 이사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근데 저는 이게 왜 이게 어렵냐고 얘기를 하냐면 그 베인 컨설팅에서 그 핵심에 집중하라는 그 책도 나오고 그런 쪽에 그 아이디어로 컨설팅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모든 기업은 성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신사업을 해요. 근데 신사업의 성공률이 되게 낮아.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하다가 다 망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어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런 식의 역동적 자원 배분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원을 배분해서 그 사업이 안 됐거든. 안 된 일을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걱정이 되고 단기적으로 손해나고 이런 걸 감당할 수 없는데 근데 답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CEO나 그 기업 내에서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 새로운 어퍼링 개발을 실제로 CEO가 그걸 판단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했으니까 뭐 사실 뭐 아이폰도 성공하고 뭐 이것저것 다 성공했지 뭐 그냥 그 전에 CEO들은 그쵸. 뭐 새로운 신제품 만들어서 돈 벌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만들고 이제 있었어. 네. 근데 안 됐지. 국제직권 토론에서 다뤄왔던 여러 기업들 사례 중에 역동적 자원 활동을 통해서 기존의 사업 어떤 이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다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서
벗어나면서 결국 CEO가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였을 때, 그렇죠. 그때만 사실 성공할 수가 있었고 또 그 CEO가 장기 지속하거나 오운하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동적 자원 할당을 사실은 얘기를 하면서 다들 신사업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건 기존 사업 클로징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존 산업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 중에서 뒤에 나오는 거지만 아우디 사례 중에서 재밌었던 게 80%의 이익을 내고 있는 사업을 클로징하라고 컨설턴트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좀 이따 토론회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껴놓으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잡스가 들어왔을 땐 정말 애플 이제 망하게 생겼다.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잡스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원 할당을 할 때 걔가 얘기했던 게 4개 분야에서 4개 남겨 나머지 다 클로징이었잖아요. 100개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거부터 했죠. 그거. 그게 이제 자원 할당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보여주는 저는 사례라고 봐요. 거기서 그 R&D 인력이 리소스가 방출되면서 그렇죠. 그걸 이제 잡스가 하고 싶은 거에 쏟아부었죠. 그렇죠. 정리해서 시작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할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죠. 강하게 그렇죠. 결정하는 게 재할당엔 그것도 포함이 돼 있다. 신사업만 되고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안 되는 기업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를 클로징한다는 건 사장이 그런 생각을 CEO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보드진을 그거를 설득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이게 그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6장에 이제 그 사례가 나와요. 아우디 사례로부터 도약을 위한 웅크림이라는 저자는 말을 해요. 도약을 위한 웅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저자의 의견에 빗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우디 사례부터 한번 좀 아까 얘기하시던 거 다시 컨설팅? 컨설팅 일단 받아야 될까요? 여기도 보면 컨설팅을 받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모 회사가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산업 자체가 좀 정체되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이제 점점 더 갈 거가 명확히 파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파헤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 저희 조직에서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고, 근데 업계 전체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을 저희가 했는데 첫 번째 그 혁신이나 신사업은 조직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생겨가지고 커가지고 얘가 우리 조직을 먹여 살리긴 대단히 힘들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결국은 독립된 외부에 새로운 시스템의 조직을 만들고 여기서 생겨난 씨앗이 점점 더 크게 유도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 대응 전략 하려고 했던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비록 실패했지만 원래 블록버스터 본사와 전혀 별개의 위치에 별개의 뭐 스타트업 같은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서 점점 키워 올라가는 방식. 그래 그런 방식만이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해보고요. 일단은 그 아우디 사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책에 어떻게 나왔나요, 아우디 사례가? 여기는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아우디가 미국 시장에서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어려움이라는 게 이제 고객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고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그 당시에 급발진 사태가 더 일어나서 더더욱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가격 영역 내에는 BMW나 뭐 메르세데스 같은 그런 굉장히 강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할인을 아무리 해도 그 딸리는 거야. BMW에 비해서는 밀리는 거야. 늘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할인이라는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컨설팅을 받았고 이 저자한테 저자가 딱 해보니까 저자가 하나 발견한 거예요. 전체 제품 구성의 80%는 이미 경쟁력이 없다. BMW나 다른 벤츠에 비해서. 하지만 그 아우디는 꽈트로라는 기계식 사륜구동이라는 새로운 어떤 기술이 있었고 그 기술에 기반한 그 제품은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컨설턴트가 제안한 거는 그냥 80% 버려라. 그냥 단기적으로 현금만 딱 뽑아내고 그 사업은 죽도록 놔두고 꽈트로를 전면에 배치해서 전 제품을 꽈트로로 해가지고 그 다시 시장을 키워나가라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 CEO는 듣지 않았어요. 나보고 지금 80%를 포기하라는 거냐 이러고 그 다음에 그 회의를 듣고 다음에는 회의에 참석도 못 하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 저자 컨설턴트가 포기하지 않고 독일 본사에 자기 생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독일 본사에서 이 컨설턴트 초청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그 CEO를 불러다가 다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 전략을 채택해보자라는 식으로 됐고 결국은 그 처음엔 거부했던 그 CEO가 이
이 전략을 채택해서 미국에서 꽈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우디가 성장하게 되는 어떤 발판을 만들게 되는 그런 얘기였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도 이 사례가 누가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게 그러니까 물론 그 CEO가 이제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그걸 이 사람이 제3자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컨설턴트 도움을 안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기업이 실행한다 그러는 거는 진짜 한 80%를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을 하기도 되게 힘들고. 좀 본사의 결정이 정말 대단했다. 그 본사의 결정이 대단한 거네. 저는 본사의 결정이 최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장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컨설턴트를 신뢰를 안 했는데 본사의 결정이 저는 정말 그 재할당을 결정한 그 의지가 그 사람들이 나는 반전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한 80% 90%가 되는 사업은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고 미래가 없는데 회사의 한 10%도 안 되는 어떤 비중의 사업이 되게 가치가 있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망했어. 망하고 나니까 그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수익성 있는 사업을 기반으로 다시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해나갔던 건데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걸 의식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하기가 이게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체면도 좀 되게 중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뭐 처음 만나면 직원이 몇 명이에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그 풍토에서 되게 작게 자기가 100명, 1000명을 하던 회사에서 뭐 10명, 20명으로 쪼그라들어서 다시 그걸 하겠다 이런 생각하기도 되게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로 이게 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저도 이 케이스가 재밌어서 좀 찾아봤어요. 콰트로가 뭔가 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사륜구동이잖아요. 사실 사륜구동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륜구동은 사실은 좀 일시적 사륜구동. 그래서 평시에는 2바퀴로 달리다가 험지 가면 4바퀴로 달리는 이거였는데 이때 아우디가 개발했던 거는 상시 사륜구동이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우위가 확실히 있었던. 근데 그 당시에만 그래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위가 오히려 다른 데 갈 수도. 전자식 사륜구동이 더 좋아졌어.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그 이 저자의 관점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 찾아본 자료는 아우디가 그래서 요거가 개발이 되면서 좀 글로벌리 전략에서 콰트로라는 거를 좀 그 다음 핵심적인 경쟁 우위로 몰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에 아우디 콰트로가 처음에 이제 시장에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재밌었던 게 아우디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이 저자가 언급했던 시대랑은 되게 달랐는데 근데 이 콰트로는 좀 새로운 기술이라는 걸로 컨셉을 새롭게 인지를 시키면서 그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서의 변화가 생겼죠. 아우디의 지형을 새로 잡았다는 점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책 보면은 197페이지에 보면 전략은 상황에 민감하다. CEO는 반드시 전략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의미 있는 차별로서는 성공적인 전략의 중심에 있다. 그다음에 4번째 전략적 변화를 이끌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5번째 기업이 전략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려면 반드시 모두와 함께 가야 되고 6번째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는 뭐 지속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례를 아까 이제 그 펜도리님 말씀하신 그 현재 회사에 적용을 하면 CEO가 전략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방향을 갖고 가야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아우디 얘기를 좀만 더 가면 근데 어쨌든 아우디는 콰트로 기술이 있었던 거고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때 81년에 그 이 경주 아우디 콰트로 자체로 랠리를 가가지고 여기서 10번 경주 중에 6번을 우승해요. 그러니까 기술적 우수성이 딱 이제 도입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로 가면 어쨌든 컨텐츠가 경쟁력 있는 컨텐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적 전략이나 이게 결합이 돼야지.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회사 내 여러 가지의 경쟁적인 우위가 있는데 그 부분이 회사 전체 사업에 보면 되게 작은 부분이야. 그럼 나머지 사업을 다 포기하고 그걸 선택해서 갈 수 있느냐? 대부분 회사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규제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가능한 요인들이 있다는 거야. 저희 유성님이 꼽았던 이 6가지 중에서 4번, 5번이 거의 나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할당, 자원 재할당이 정말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돈 벌고 있는 걸 클로징한다는 건. 그러니까 클로징하진 않아도 되는데 돈을 벌고 있으면 거기서 계속 투자를 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투자를 더 하지 말고
그 돈을 뽑아내면서 새로운 걸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해야 되는데 그거 거의 못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돈 벌고 있는 거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건 그 친구들한테 가야 되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그 조직적인 또 저항도 장난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설사 돈을 못 벌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라는 그냥 거죠.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회사들이. 저도 이제 잠깐이나마 저도 사업을 계속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이 사례가 그러니까 SI 사업이다. 내가 SI 사업을 하고 있어. 해보셨잖아요. 소프트웨어. 돈은 못 벌어 거의. 그렇죠. 그냥 굴리 직원들 월급 주려고 굴리는데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돈이 될 것 같아도 이 사업 전체를 다 없애면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엔지니어도 일부러 나가야 되고 그러면 되게 조직이 쪼그러들면서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인상 깊게 본 건 여기에서 컨설턴트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시가 끝이 아니라 솔루션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명확하게 솔루션 해결을 그러니까 솔루션의 실행을 통한 문제 해결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시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실행하는 효과적인 이제 조직 아우디의 주식회사의 본사 이사진에다 그걸 보낸 거죠. 그건 나는 약간 윤리 위반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라고 보면 이 컨설턴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확신과 근데 그거는 좀 에피소드적인 얘기고 지금 다시 초점은 이 사를 도약을 위한 웅크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습니다. 그거는 뭐 말씀한 대로 자기가 현재 갖고 있던 타성이 그냥 전략적 타성을 그냥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달콤한 현재의 타성을 한순간에 쓴 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저 이거 보면서 예전에 이제 서두칠 그 한국 전기투자 사장님 그 스토리도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그 딱 계속 적자가 나고 망하기 직전인데 딱 가가지고 했던 일들을 딱 보면 결국 이런 그러니까 CEO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현재 우리 회사의 제품군 중에 이거는 당장 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하되 새로운 R&D를 해서 이런 제품군에서 더 고객이 지금 이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고 이런 식의 계획을 명확하게 가지고서 조직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키는 과정에 엄청난 이제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회사가 어렵고 그래서 도약을 위한 웅크림을 시도하는 회사가 많아요. 코닥도 아까 얘기한 대로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환을 해야지 되는 건 맞고 자원 재활당 공격적으로 해야지 되는 건 맞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정원님, 펜도르님. 네. 네. 고객에 집중하는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인식이 효과적인 전략을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효과적인 전략이란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내부 능력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이게 왜 나오냐면 이 저자가 어떤 이 6장에서 얘기하는 그 아웃사이드 인, 인사이드 아웃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인사이드 아웃은 우리 기업이 현재 하고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찾아낸다든지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전략이고 아웃사이드 인은 이거랑 상관없이 시장 자체 뭐 신사업적인 요소를 찾아 들어가는 뭐 이런 전략이에요. 이 두 개를 좀 비교해봤을 때 좀 뭐 어떤 게 더 뭐 이게 또 케바케일 수는 있는데 어떤 식이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저는 그 질문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축구에 공격하고 수비하고 해야 되는데 공격만 잘한다고 되냐? 안 되죠. 수비만 잘한다고 되냐? 안 되죠. 공격 수비 적당히 안 하고 잘해야지. 물론 내가 더 강점이 있는데 포커싱을 하긴 해야 되겠으나 둘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 강점에만 포커스를 하면 그 코닥 같은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변하고 기술이 변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웃사이드인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것도 기본이고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적 강점이나 여러 가지 강점을 계속 레버리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앞쪽의 방점을 더 찍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업 관행 조정이라는 이름하에 그 만약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이나 역량이 필요하면 리크루팅을 하든 사업을 인수하든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웃사이드 인으로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한 걸 만드는 게 우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민했던 포인트인데 좋은 관점 말씀하세요. 코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데 지금 돌아간다면 인사이드 아웃이 많았잖아요. 왜냐면 코닥 자체에 그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강화시켜서 사업 분야 제종이 되는 그런 방식을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인사이드 아웃이 아닌 게 그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자기네 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는 우연하게 얻어 걸려서 그냥 R&D 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 자기들의 강점이 필름 카메라라고 계속 전부 다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코닥은 인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그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20년 동안 갈고 닦았어요. 아니 갈고 닦은 게 아니라 갖고 있었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많은 트라이가 있었어요. 거기서 인사이드 아웃이 되려면 저는 그게 다르다는 게 사업을 했었어요. 코닥이라고 하는 게 필름 산업이나 그런 쪽에 특화돼 있었잖아요. 네, 필름 그렇죠? 카메라. 그러면 인사이드라는 건 그런 쪽에서 뭔가 역량 강화를 하는 건데 그런 건 대부분의 혁신 쪽에서는 심지어 이 저자도 전략적 타성이라고 부르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인사이드 아웃을 잘하는 게는 혼다 같은데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똑같이 필름 사업인데 필름 사업을 화장품 쪽으로 네, 그게 코닥일 걸요. 후지죠, 후지. 네. 거기가 인사이드 아웃이 아웃을 잘한 사례인 거고. 맞아요. 네. 코닥은 인사이드 아웃을 못한 사람. 아웃사이드 인도 안 되고 안 되고 다 한 그러니까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코닥으로 돌아갔을 때 코닥이 인사이드 아웃 전략을 잘 수행했으면 저는 지금과는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웃사이드 아니죠. 인사이드 아웃 쉽지 않았다. 거기에 저는 반대라고 반대하는 게 아웃사이드 인 전략을 잘했으면 코닥이 성공했겠죠. 그러면 방금 후지의 그 화장품 그 사례는 인사이드 아웃의 사례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자기가 가진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기술적인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한 거고 그 코닥의 사례는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자기가 가진 기술적 자원을 가지고 사업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기존 사업이 영향을 받으니까 사실은 아웃사이드인을 하려고 했으면 이제 자기 내부적 자원이든 그 외부에서 그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더 인수하든 그런 식으로 접근했어야 게 맞죠.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 만약에 아우디 사례처럼으로 본다면 이런 컨설턴트가 가서 코닥한테 디지털 시장이 이제 효과가 있을 거니 그렇죠. 그 현재의 전략적 타성이 필름이다. 그러니까 많은 자원과 이런 것들을 조직의 어떤 것들을 사업 관행을 조정을 해서 디지털 쪽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실행을 했으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사실 그건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없죠. 인사이드 아웃 관점에서요. 아웃사이드 이라서 고객이 디지털 카메라를 원해. 그리고 만들었어요. 근데 코닥은 필름의 강점이 있는 거지. 디지털 기술 자체의 강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니처럼 원래 카메라를 만들던 애들이나 원래 그런 그래픽을 소프트적으로 처리하던 회사들이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오히려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할 때 저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 맞아요. 저도 넷플릭스 같이 비디오 대여가 있었는데 그거를 스트리밍으로 옮기는 자체가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또 해낸 거죠.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죠. 그렇죠. 넷플릭스는 그런 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를 보면 리소스 자체가 만약에 DVD 대여 사업을 하던 데가 스트리밍하는 데는 기술적인 요소도 다르고 완전히 그 역량 자체 새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굉장히 왜 어렵냐는 거는 코닥이 얘기했던 게 디지털 카메라가 이래서 잘 되면 우리의 중추인 필름 산업이 지금 위험해진다. 이 카니발리제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실 못 실행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공포거든요. 그랬다기보다 그냥 우습게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주제가 계속 섞이고 있는데 지금 토론 주제는 아웃사이드 인이 먼저냐 인사이드 아웃이 먼저냐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건 전략 제할당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아까 주제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닥을 위한 변명을 하나만 더 가면 그 코닥 세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79년도 코닥 임원회의에서 2010년이 되면 디지털 카메라가 전부 다 장악되고 그 이 필름 산업 다 망한다는 얘기가 임원들이 다 회담이 됐고 거기다 동의를 다 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죠. 이건 일은 비일비재해.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대한 걸 80년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을 했었고 여러 가지 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략적 타성이라는 저는 관점에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정말 송두리째 바꾸는 이런 식의 전략 실행을 못한 게 너무. 근데 임원들은 얘기했는데 CEO가 결정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하이텔 천리안 시절에 제가 그 얘기 다 들었었는데 인터넷이 막 뜨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것에 의해서 다 대체될 거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내부 사람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근데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전략적 할당이 돼서 뭐 이를테면 인터넷 사업을 한다든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라는 게 되는 거죠. 실제로 돈을 거의 대부분을 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다른 영역이면 글로 뛰어들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또 근데 아까 말했지만 카니발리제이션의 위험도 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다음 주제로 택수님. 예. 그 이제 9장에서 이제 의미 있는 차별화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자는 제품의 새로운 속성을 부여해서 의미 있는 차별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되게 의미 있는 차별화라는 게 별로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되게 말은 그럴싸한데, 그러니까 되게 신제품에 관련된 거지. 기존에 되게 이 인식이 확고한 제품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그 뒤에 10장의 혼다 사례를 보면 엘리먼트 개발 사례가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 엘리먼트를 뭐 여러 가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만들었지만 고객들이 SUV 차에 원하는 명확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대로 안 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 있는 차별화라는 게 과연 그 기존의 오래된 이렇게 인식이 확고하게 박혀 있는 제품에도 가능할 것이냐가 좀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의미 있는 차별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론 이 블루오션이나 전략이나 디퍼런트 아니에요? 예. 근데 뭐가 다른? 그래서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니 저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이 되게 그냥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좋은 것만 되게, 그러니까 이 좋은 것만 뽑아서 뭔가 이렇게 집대성 해놓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게 의미 있는 차별화라는 게 단순히 고객한테 좋은 걸 제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객이 뭔가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러니까 우리 그 잡투비던 컨셉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거죠. 뭐 이를테면 비행기를 타는데 너무 비싸. 근데 그리고 내가 가려는 곳을 다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비싸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사우스 웨스트 항공 그 지점을 해결해가지고 뭐 되게 여러 근거리 노선으로 막 그런 게 생기니까 이 가격도 이 정도면 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 생각하고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뭐 기존에 잘 발견되지 않았어도 그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고객한테 실제로 의미 있는 차별화야지 그냥 뭐 그냥 더 좋습니다 이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궁금한 게 의미 있는 차별화가 여기 나와 있는 사례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차별화가 아니라 그냥 말만 바꾼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배경이 더 궁금한데. 아니 저는 옐로우테일 사례는 굉장히 훌륭한 의미 있는 차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의미 있는 차별화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네. 의미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의미는 이쪽 방면에 있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차별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택수님이 얘기한 건 이런 거 같아요. 이게 나중에 잘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차별화 시켰다라는 거지. 그쵸. 실제로 얘네들이 의미 있는 차별화를 노력해가지고 그걸 한 다음에 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약간 공감 가요. 그런데 제가 이거 다음 책 소개도 이 영화에 대해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사실 블루오션 시프트를 책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블루오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런 신시장을 차단하라는 얘기잖아요. 차단한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 전략 방법론을 가지고 실행한 사례들이 나왔어요. 이게 실패도 많이 했죠. 네, 실패도 많이 했는데 실행한 사례들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소개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찾은 케이스들은 뭐 가능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돼서 새로운 사례 한두 개만 소개를 해주시면. 저는 제가 들고 싶은 사례가 관련형 전자담배예요. 아이코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코스가 필립 모리스, 말보로로 유명한 필립 모리스, 그리고 그 전에는 담배 회사들이 뭐 이게 뭐 박하향이야, 뭔 향이야, 막 그거 가지고 경쟁을 막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담배를 쓰는 모든 사람의 고민은 냄새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필립 모리스에서는 현재 얘기하는 게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3조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고 굉장히 오랜 기간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담배라는 제품이 갖고 있던 그런 고객의 니즈가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도 전자담배 형태로 냄새가 나지 않는 건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왜 액상으로... 관련한 담배가 이렇게 성공했을까? 근데 그거는 여기 앞에 애플 아이패드 사례도 나오는데 초기에는 그 기술이 똑같은 기능을 갖고 나왔어도 문제가 있어. 사용자의 그 UX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뭔가 건데 문제가 있었어. 그 뒤에 기술들이 쭉 올라오면서 기존의 담배랑 비슷한 사용자 습관을 유지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된 거죠. 그래서 더 되게 퍼펙트했던 거네. 그 부분. 담배 맛이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저기 제가 택스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건 지속적인 혁신의 결과로 의미 있는 차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자의 주장을 제가 좀 이해를 해보자면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어요. 뭔가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품에서 의미 있는 차별이 된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차별을 만찾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고 어떤 노림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 요소나 어떤 부분적인 요소가 의미 있는 차별화까지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를 판단하는 거가
CEO의 결정일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 꽈뚜로 기술이 있어. 근데 꽈뚜로 기술 말고도 자동차는 많은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주행 성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드라이빙 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꽈뚜로가 일단 경쟁자가 모방하기 힘든 점하고 그 꽈뚜로 기술이 적용된 차를 몰아봤을 때 그 주행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거를 포장해서 했을 때의 그 고객들한테 미치는 여파라든가 이게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고객들이 이거를 의미 있는 차별화라고 느낄만 하니까 그게 성공한 거지. 더 디테일한 기술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만약에 차별화했는데 나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속성을 부여하는 거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관련한 담배도 그게 이제 충분히 어떤 의미 있는 수준까지 고객들이 그러니까 아까 뭐 냄새 문제도 해결하면서 맛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되니까 지금 먹힌 거지 아닐 수도 있는 지금 태수님이 얘기하는 포인트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사 입장에서는요 의미 있는 차별화라고 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다 의미 있는 차별화인데 진짜로 의미 있는 차별화가 되는 거는 결국 고객이 매출이 증명을 고객이 돈 내고 사야 돼. 그거를 제한한 회사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좀 예고만 깔면 또 블루오션 시프트에 당하네요. 이걸 그 질문을 던질게요. 질문을 던지고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자 브라질의 화장지 시장이에요. 화장지. 화장지 시장이에요. 화장지 시장에 이 당시에 뭐 200개 이상이 난립해가지고 경쟁 치열하게 하고 화장지에서 어떤 의미 있는 차별화 가능해요? 화장지에서.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여기인데 이거를 이 블루오션 전략이나 방문론을 사용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방문론 그대로 그러니까 킴버리 클락 회사 사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냈고 이게 성공을 했고 이게 전 세계로 퍼졌어요. 혹시 변기가 잘 막혀서 잘 녹는 화장지를 개발한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제가 캐스트랑 던져놓을 테니까 좀 진행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새로운 속성을 부여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없애는 거죠. 지금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블루오션 전략책 오리지널 책에 이 RRC가 나오나요? 나와요. 네,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다가 나온 게 옐로우테일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거는 없애고 어떤 건 줄이고 어떤 거는 띄어 올리고 아예 없으면 창조하고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 책에서 나왔던 게 내가 재밌었다고 했던 옐로우테일이 그 구체적인 과정이 나왔던 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의미 그렇죠. 있는 차별화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렇게 된 저는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 정도 의미 있는 차별화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 그 성원님이 전체 주제로 그 맨 밑에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경영주 요걸로 좀 토론을 하면 돼요. 경영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시즌 2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주제를 낸 건데요. 이제 저자는 경영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내용이 경영자나 뭐 우리가 치프 뭐라고 하는 C레벨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우리 방송은 꼭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안 들을 거고 일반적인 직장인 직장인들이 들을 건데 이러한 전략을 다루지 않는 뭐 전략 부서에 있는 사람 괜찮겠지만 그런 직장인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지식이 전략에 관련된 지식이 어떤 효용이 있는 건지 이걸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 책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요. 다들 밑밥을 까는구만. 그러니까 제 책은 영업 전략에 관련한 책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택수가 추천할 책. 제가 추천할 책은 그러니까 회사의 대부분은 영업 사원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회사가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뭐 게임 회사 같이 R&D 부서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 있는 회사 말고는 대부분은 거의 영업 사원들이 대부분 고객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실제로 전략을 잘 세우고도 실행이 안 되는 이유의 대부분이 영업단에서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뭐 고객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업하는 사람들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측면에서는 회사의 전략과 그리고 앞으로의 날아가는 전략 이론 같은 걸 이해하고 있어야 조금 더 영업하는데 수월하다라는 얘기가 제가 읽은 추천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건 알겠고 근데 토론 주제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 경영 전략이라는 게 효용이 없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 효용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영업 사람들도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아니 지금 이 책이 여기서 말하는 경영 전략이
일반적인 사람한테 효용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 자기가 추천한 책이 있다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인지 저 아까 일반 직장인도 이걸 알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경영 전략을 알아야 된다. 경영 전략 알아야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도 있고 저는 이제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다시 반복을 하면 지금 현재 직장이냐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 혹은 아직 취업을 못한 구직자야. 그 관점에서 기업을 선택할 때 기업의 전략을 알아보고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이거네. 내가 아까 똑같은 얘기했을 때는 반응이 안 좋더니 지금은 토론주에 부합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직자 관점에서 이런 책을 보고 거기에 맞는 산업, 거기에 맞는 기업을 찾아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은 구직자 입장에서 네. 직장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의 재발견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실무자다는 일들이 다 쪼개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그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게 위로 업스트림으로 보면은 이것조차도 굉장히 회사에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더 좋은 것들을 어떤 전략을 추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흐름 속 맥락 속에서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일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일을 더 잘 하게 되죠. 그쵸. 목표를 알고 일하는 것과 그냥 떨어진 대로 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제가 이제 펜돌림의 얘기에 이제 약간 반론을 하는 건데 이런 경영 전략이나 이런 게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 사실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걸 보는 건 어렵고 제가 그냥 좀 약간 더 시니컬하게 얘기하자면 들어갔는데 경영진이 하는 게 이런 거랑 좀 약간 상반돼. 그럼 바로 다음 직장을 알아보는 게 근데 어떤가. 사실 그거 똑같이 얘기하면요. 규모가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에서는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근데 좀 이게 자꾸 이제 그 기업 관점에서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가 소개하는 이 사례가 저는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자가 MBA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서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면 그 MBA 애들이 졸업하는 애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 역대로 뭐 투자업부터 컨설팅에 IT 기술에 LC가 있었는데 지금 핫한데. 그런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다 몰랐겠다는 거야. 탁탁탁탁 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현재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나 그 뭐 예를 들어 지금 누구나 부동산 얘기라고 예를 들어 누구나 어떤 특정한 주식을 얘기한다든지 급하면 지금 이미 너무나 탑인 상태에서 그거는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여기 적용을 시킨 거예요. 나 이해를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필요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펜돌림은 경영과나 이런 출신들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고 저는 IT 기술자니까 프로그래머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거를 사전에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들어가고 나서야 경영 전략이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근데 그런 분들에서 더 봐야죠. 왜냐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거기에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연봉수준이나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로켓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어느 로켓이 뜨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네, 좋은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뭐 이의 있으시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끝내시죠. 그래서 오늘 토론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씩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텍스부터 얘기할까? 예, 뭐 오늘 열띤 토론이었고요. 제가 뭐 사실 저희가 녹음을 안 한 지 조금 됐었는데 오랜만에 시즌 2 녹음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얘기해 주셔서 좋고 뭐 하여튼 오늘 두 분 새로 오셔서 재밌었습니다. 네. 현우님도 네. 어떠셨나요? 직접 참여해 보시니까. 평소 저희들이 하던 거랑 별로 다른 걸 보는 아니 평소 뭘 하면서 지내셨길래? 아니 그래 HBR에서 맨날 하던 얘기 그냥 그거 녹음하는 거 차이밖에 저는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여서 얘기할 때 즐거웠듯이 지금도 역시 수다 떠는 건 재밌네요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유영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비몽사몽에 어제 밤새서 책을 읽고 상황이 안 좋았는데 재밌네요. 아침에 잠이 깨는 게. 근데 HBR 토론할 때랑 약간 다른 게 여기 사회가 없어서 맺고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밤새고 왔더니 졸려요. 저 사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좀 주제가 안 맞으면 HBR 토론에서 하신 것처럼 탁탁 끌어주시는 게 지금 필요할 다 주제에 맞게 잘 말씀하시는데. 사회를 오늘 유성님 보셨고 그게 이제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유하게 가려고 안 끊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좀 다른데 거기서는 이런 말씀하면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워낙 땀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그랬던 거고 오늘은 토론자들의 퀄리티가 워낙 훌륭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뭐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좋게 끝냈다. 아 우리는 게스트라 잠깐만 한 번만 이해해보면 여기는 계속 볼 사람들이었구나. 소원이 말씀하세요. 예, 저는 우선은 이제 든든한 게스트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6명이 하니까 그 전에 했을 때보다 부담이 좀 덜하고요. 그리고 이 경영 전략이라는 이게 이제 제가 시즌 1 하고 나서 이제 계속 뭐 이게 있건 없건 책을 읽고 있는데 이걸 할 때에 준비하기 위한 책을 읽을 때는 밀도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그 점이 그래서 뭐 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 이게 정말 어떻게 읽느냐, 내가 정말 읽었다고 해서 읽었느냐, 아니면은 읽었어도 모를 수 있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펜돌인데요. 저는 이게 확실히 그 북자직걸 한참 할 때 그때 너무 바쁠 때 책을 읽는 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고통스러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자직걸 시즌 1 끝난 다음에 이제 1년 안 됐지만 한 6개월 동안 계속 장르 문학과 거기에 빠져 지내다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확실히 좀 재밌게 좀 잘 볼 수 있어서 그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이 저자가 이제 뭐 비전에는 완고하되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유연하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저는 최근에 점점 더 좀 생각하게 되는 측면인 것 같아서 요거 부분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만에 지금 북자직걸 시작하게 돼가지고 사실 이제 한편으로는 되게 즐거운 반면에 한편으로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우리 작년에 이제 한참 할 때는 뭐 3주에 한 번씩 책 계속 바꿔가면서 읽고 진짜 바쁜데도 불구하고 근데 되게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책을 선정해서 그걸 읽고 토론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걸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나 이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뭐 도움이 되셨다 이런 말도 듣는 거 되게 좋았지만 저 스스로도 새로운 인풋이 팍 들어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전혀 다른 입장으로 계속 맨날 싸우다 보니까 싸우면서 정든다고 그런 것도 참 재밌고 그렇습니다. 저 하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구나. 우리 시즌 1 때 다뤘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명이 된 것들 있잖아요. 부동산, 뭐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뭐 그때 엄청난 변화가 생겼죠. 비트코인 엄청난 변화가 생겼죠. 부동산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개인적으로 생겼어요. 남양주 아파트 이사 간다고 그 시골로 이사 간다고 누가 사냐고 그 한이 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토론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주제나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을 같이 생각하면서 차차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시즌 2에는 이런 식으로 그 게스트분 계속 모셔가지고 다양한 입장들 들어보고 또 저희들도 더 노력하면서 재밌는 방송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